안녕하세요. 행정학 원론 그리고 환경행정론 수강생 여러분. 이번 파트는 시장 실패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공이 겹치는 부분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녹화를 해서 뿌릴 예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장 실패를 뭐 정의하고 이런 거 이전에 왜 그러면 시장 실패를 왜 행정학 원론 수업에서 아니면 환경행동론에서 배우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존재 이유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하지? 사실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것이 거래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들을 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 실패다. 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이 잘 작동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돈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겠죠. 쉽게 얘기하면 시장은 기업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윤 창출,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냐? 정부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럼 이거를 치유할 것이냐? 시장 스스로 이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 내가 몸에 안 좋을 때 내 자가 면역이라든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로 빗대어 얘기하면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리면서도 그냥 잘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은데 자가 치유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이 자가 치유 능력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듯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거를 시장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냐? 그 누군가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주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저기 살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어디서 얻지? 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경쟁 관계? 경쟁적인 관계가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약간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가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제공하던 재화를 이제는 시장이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같이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행정의 영역입니다. 이게 특히 대표적인 예. 환경은 사실은요 수익이 잘 창출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맑은 공기, 맑은 물, 뭐 이런 것들,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민간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시장이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뭐냐? 환경행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지금 물론 민간도 많이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 오염이 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사실은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면서도 경제활동을 하죠. 그러면 그래요. 그 특정 기업
기업은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면서 이득을 보지만 그때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누가 그러면 치유할 것인가? 시장 스스로, 기업 스스로 잘 못해요. 그때 누가?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한 거예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치유하냐? 바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즉 시장 실패는 사실은 시장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 아니면 왜곡된 형태로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시장 실패예요. 이거를 누가 치유해 주냐? 바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행정학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행정학이 필요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시장 실패예요.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왜곡된 형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거고 정부가 나서는 거야.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행정이니까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혹시 그러니까 이건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웰페어 이코노믹스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후생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 분야에서도 좀 다소 이렇게 마이너한 분야, 작은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제 보통 고전 경제학은요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시장에게 개입을 하면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져.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기능만 해. 그러니까 뭐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외교만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전 경제학인데 후생 경제학 웰페어 이코노믹스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개입을 정상화해요. 정당화하는데 왜 그러냐? 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란 말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경제 주체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경제 주체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찰랑찰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객체가 있는데 파레토 효율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의 복지가 증진하기 위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뭔가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의 복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찰랑찰랑하게 돼 있는 상태가 파레토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 구현된다면 후생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현된다면 정부가 시장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파레토 효율이 구현된 상태는 뭐냐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감은 떨어지는 상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 증진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파레토 효율 상태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찰랑찰랑한 상태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뭐냐면 그 시장에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골고루 배분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하나가 자원을 더 가지려고 하면 네,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존재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시장이 뭘까요? 이것이 가능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네. 이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떠한 조건일까요? 이 조건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완전 경쟁 시장이 없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뭐 3대 생산 요소, 요즘에 4대 생산 요소까지 이제 주장을 하죠. 생산 요소가 뭡니까? 노동, 자본, 토지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자꾸 이제 경영 얘기를 해요. 관리, 경영, 매니지먼트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노동,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나마 가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중에 뭘까요? 그나마 돈이 가장 빠르게 손쉽게 이동하기 쉬울 거예요. 자, 토지로 대변되는 물리적 시설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완전 경기 시장의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내가 자유롭게 뭐 일하고 싶은 곳에 편하게 가서 일할 수 있나요? 해외 같은데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에 그렇죠. 두 번째 과정은 뭐냐?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 관계자들, 생산자든 소비자든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서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그런가요? 아니죠. 물건을 이렇게 생산할 때 보십시오. 기업들이 서로 비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이제 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죠.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이 제품이 정말 질이 좋은지 자기만 알고 쥐고 있으려고 하죠. 왜? 그걸 숨김으로써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네,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생산자끼리 네, 정보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들 보십시오. 주요 업체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산자들이나 판매자들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야 뭐 잔뜩 광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함을 얘기하나요? 감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감춤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정보를 더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덜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면 완전 경쟁 시장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이게 되려면 아주 많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니까 물건을 제공하거나 파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소비자가 존재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은 아주 많은 소비자는 있다고 상정합시다. 네. 근데 다수의 공급자, 아주 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항상 이렇게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씩 갖고 계시는 핸드폰 보십시오. 생산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기 만드는데 몇 개 안 되잖아요, 진짜. 삼성, LG, 애플 뭐 이렇게 주로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서비스 사업자 뭐 KT, SKT, LG, 알뜰폰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공급자인 거예요. 이미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생수 시장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요즘 공급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품목,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품목 중에 보면은 네. 공급자의 수가 손으로 꼽는 경우,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는요, 독점 과점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거나 뭐 둘, 셋, 뭐 소수면은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가정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공급자가 서로 달라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제품의 질이 거의 비슷해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기업들이 뭘 합니까? 좀 더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를 달리하는데 어떻게 동일 제품 같은 경우 비슷한 질의 뭐 제품 질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차이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판매자 혹은 생산자의 수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은 기본적으로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환경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들이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네. 시장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 경쟁 시장 그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뭐 독점, 과점, 그다음 뭐 다른 문제, 또 뭐 도덕적 해이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뒤에서 계속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선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의 네 가지 조건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유형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뭐 주로 크게 네 가지 얘기합니다. 유형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시장 실패라고 해요. 우리가 이 재화, 이 서비스 필요로 하는데 시장이 제공해 주는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소 공급하거나 하게 되면 시장 실패예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원활히 배분해 주지 못하면 이것이 시장 실패인데 어떠한 유형이 있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공공재의 존재예요. 공공재. 돈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돈이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 시장이 생산하지 않아요. 시장 실패죠. 필요한데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있고요. 두 번째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데 하나하나 독점하고 과정. 그러니까 생산자가 몇 명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배분이 안 돼요. 독점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 왜곡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충분한 서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덜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왜곡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쓰는 재화나 서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그래서 이제 나눌 때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거는 그래서 배제성, 경합성은 뭘까요? 배제성, 경합성. 배제하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배제당했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배제성. 그러니까 해당 서비스나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누군가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는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성이 있다는 것. 비배제성은 이거는 사용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도구는 뭘까요? 뭘로? 돈입니다, 돈. 네.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는 재화는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돈을 내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배제시키지 않는 거고요.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재화나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거죠. 근데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짜인 거예요. 공짜. 경제학적으로 공짜.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생필품들, 핸드폰 계속 얘기하는데 핸드폰은 배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뭘로 통제하나요? 가격으로 통제하죠. 돈을 내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돈을 더 내면 좋은 것도 사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거든요. 합니다. 그러면 자, 무료 공원,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국도, 도로 배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유료 도로 말고 무료 도로예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웬만해서는 막을 수 없어요. 입장료가 없는 공원을 어떻게 막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 국방.
치안 서비스 어떻게 할 겁니까?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 저는 국방 관련 세금을 냈어요. 근데 바로 저 옆에 있는 뭐 다른 분은 국방 관련 서비스 세금을 안 냈어. 안 냈어. 그렇다고 이제 나라를 지킬 때 돈 낸 저만 지켜주고 이분은 안 지켜줍니까? 치안 보십시오. 치안 서비스도 경찰력 서비스도. 네. 저는 이제 관련 세금을 냈고요. 옆에 계신 분은 만약에 안 냈습니다.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무자를 잘라가지고 네. 치안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뭘까요? 무임승차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무임승차 가능성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임승차의 문제. 네.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제성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경합성이 있어요. 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경쟁적이냐, 경합적이냐 아니냐, 라이벌리티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건 뭘까요? 경합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와 경합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경합성이 있으면 제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쓰면 여러분의 몫이 줄어요. 경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리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조그만 틈 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그 핸드폰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경합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있겠죠. 한정적이니까. 끝없이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 물건을 쓰게 되면 내 몫이 줄어요. 이런 것들이 경합적인 재화예요. 비경합적인 건 뭘까요? 내가 쓰고 여러분들이 쓰고 다른 사람이 써도 내 몫이 줄어들지 않아. 이런 거예요. 비경합적인 재화 대표적인 특징? 아까 얘기한 국방 치안이에요. 이거는 네 돈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국방 서비스를 제가 이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국방 서비스에 몫이 주나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뭐 그러니까 등대 같은 거 생각 등대가 떠 있습니다. 등대가 이제 그 외롭게 밤에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불을 밝혀주면서 가이딩 라이트라고 하는데 밝혀주면서 이제 그 선박이 사고 나지 않고 원하는 행선지로 잘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고 여러분도 필요 없지만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비스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래요. 그 등대 관련 비용을 내지 않고 밤에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라고 그 등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비배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굉장히 많아요. 등대 서비스 이용하는. 그렇다고 내가 해당 서비스를 받는 양이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비경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합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건 공공재라고 해요. 국방, 치안, 실제 예로서 뭐 등대 같은 서비스, 일기예보 서비스 다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비용이 수반돼요. 지금 현대에서 얘기하면 국방은 이제 예전에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미 얘기해버렸는데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국방 관련 기업들, 군수 기업들 많죠. 생산합니다. 치안도 민간 치안 서비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가정대로 가봅시다. 국방, 치안, 등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민간 부문에서 시장에서 기업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려고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방이나 치안, 등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아닌가요? 필요한 서비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걸 생산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이 필요한 서비스, 국방, 치안 등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정부예요. 정부는 뭐 그냥 해주나? 뭘로? 재원이 있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공재를 커먼 퍼블릭 굿이라고 해요. 퍼블릭 굿, 공공재. 그러니까 정말 가격으로도 통제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 이용하라고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내 몫이 줄어들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이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이거는 정부가 주로 전통적으로는 직접 생산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방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화나 서비스 이용하면 내 몫이 줄어.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